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한국장애인 노동연구소 이제 소장을 맡고 있는 송희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뵙고 올해 이제 두 번째 뵙는데요. 이렇게 특별히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뵙게 돼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권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코로나도 인권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권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 어떤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일정 부분 기본권이나 우리 자유들이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권이라는 게 사회적 동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제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또 다른 제한 이런 것도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와 관련돼서 저는 생각이 도울 김용옥 선생님 얘기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얘기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로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질병이긴 한데 지구라는 전체를 생각을 하면은 코로나는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기는 그런 해로운 존재라는 인식을 동의한다면 코로나는 지구 입장에서는 백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의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가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인권도 그렇게 상호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A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인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서로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대한 것도 문제는 생길 것 같아요. 그게 헌법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30 몇 조인가에 이렇게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될 때 인권과 인권이 충돌될 때 사회 질서, 공공복리, 그다음 국가보안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권이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서로 충돌될 때는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제약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침에 이제 코로나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며칠 전에 시를 한 편 읽었는데 이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님 최진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어떤 시를 썼냐면 상당히 나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최진석 교수가 나는 5.18을 왜곡한다라는 시를 발표를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봤죠.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제 얘기를 좀 더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한다. 5.18을 모욕한다. 1980년 5.18에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 나는 지금 5.18을 그때 5.18의 슬픈 눈으로 왜곡하고 폄훼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포획된 5.18을 나는 저주한다. 그 잘난 5.18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금남로 전일빌딩 전남도청 카톨릭센터 너리째의 5.18은 죽었다. 자유의 5.18은 죽었다. 민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 나는 속았다. 3.19, 4.19, 6월 10일 부마행정의 자유로운 님들께 동학교도의 겸손한 님들께 천안함 형제들이 원한에 미안하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자유를 가둔 5.18을 저주한다. 그들만이 5.18을 폄훼한다.
자유의 5.18이 민주의 5.18이 감옥에 갇히다니 그들만이 5.18을 저주한다. 이제 나는 5.18을 떠난다. 5.18이 내게 말한 적이 있다. 죽어라 그러면 산다. 나는 5.18을 지키러 5.18을 폄훼한다. 그날 피울음을 삼키며 나는 죽는다. 5.18아 배불리 먹고 최소 20년의 권세를 누리거라. 북위 영화에 빠지거라. 기념탑도 세계 최고의 높이로 더 크게 세우고 유공자도 더 많이 만들어라.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 5.18 너만 홀로 더욱 빛나거라. 나는 떠난다. 내 5.18 속에 나 혼자 살련다. 나는 운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21살의 내 5.18은 뺏기기 싫어. 예, 이분이 사실은 제가 오래전에 이분의 노자의 도덕경을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사고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들을 느꼈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발표한 5.18에 대한 시는 또 저에게 충격을 또 주는 것 같아요. 그때와 똑같이. 물론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사람마다 다르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5.18이 갖고 있던 자유의 정신들이 좀 이분의 시각에선 좀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인권과 좀 전에 얘기했던 인권과 인권이 충돌되면서 생기는 문제. 5.18은 수많은 인권들이 희생이 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 인권의 역사를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이 최진석 교수는 지금의 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법에 의한 통치가 돼야 되는데 법을 이용한 통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5.18의 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인권의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5.18인데 그거에 대해서 최진석 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법에 의한 통치가 돼야 되는데 법을 이용한 통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권력의 행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히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기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남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권은 항상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그런 상황에서 아침에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들을 이렇게 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해야 될 얘기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애인 인권. 그 화면에 떠 있듯이 장애인 인권은 인권이 관념이냐 생존이냐가 저의 고민의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장애인은 빈곤이 항상 수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얘기는 인권이라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가지 조사를 했는데요. 한 가지 조사는 어떤 조사였었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이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장애인 당신들은 살면서 어떨 때 가장 차별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랬더니 많은 장애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직업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노동에서 가장 차별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실제 취업을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돼서 이렇게 차별이 받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장애인들은 일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장애를 갖지 않은 모든 사람들처럼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성취감을 누리고 싶은 생각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에게서 인권이 관념이냐 생존이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냥 단적으로 해서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권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 정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실업 정책이죠. 실업 정책. 코로나가 분명히 들어온 존재이긴 하나 그로 인해서 실업자가 발생이 돼서 사회가 혼란이 가중되면 국가로서는 이제 통제불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생존의 문제를 하는 것들이 인권의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장애인들의 노동, 장애인의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잠깐 하기 전에 동영상 한 편 보여드리고요.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I walk by your side. I can only imagine what my eyes will se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I can only imagine. I can only imagine when that day comes, when I find myself standing in the sun. I can only imagine when all I will do is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Only imagine.
all I would do is forever, forever worship you. I can only imagine. 네, 이 동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게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노동, 일에 있어서 권력은 뭘까요? 이게 저는 그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은 인권의 그 대척이 되는 지점에 인권의 정반대편에는 저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코로나는 인간에게서 그 반대편은 권력이죠. 이게 이 코로나를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노동, 장애인의 노동과 그 인권에 있어서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게 그 권력은 저는 그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은 잘 몰라서 생기기도 하는데 실제는 이해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이 돼. 이해. 자기의 그 실제는 그 편견의 그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편견을 해서 그냥 이렇게 그거를 한쪽으로 일방으로 몰아 세우는 거죠, 이게. 저는 이 동영상을 그 작년에 그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 신탄진에 그 중학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 그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남녀 공학인데 그 강당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그 같이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야, 이 동영상이 어떠냐? 선생님들한테도 이 동영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근데 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느끼냐면 감동적이다. 굉장히 그 휴먼 스토리에 그 감명을 많이 받았다.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 가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잘 그려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근데 맨 앞에 있던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래서 내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분명히 너는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넌 아마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느끼지 못하고 수십 번을 봤을 때 이 동영상에 대한 느낌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미쳤어요가 제가 느꼈던 답이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 여자가 이 영상이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틀어드린 게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좀 틀어드렸습니다. 이 영상은 세 가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중증 장애인이죠. 중증 장애인. 그 주인공이 중증 장애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철인 3종 경기. 그 다음에 가족이죠. 아니면 아버지. 이 세 가지를 소재로 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는데 먼저 이 소재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제 한 옆에 이렇게 목발이 있습니다. 이게 목발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해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걸어 이동할 때. 그리고 이 목발이 없는 곳에서는 제가 휠체어를 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을 하는데. 근데 저와 비교해서 제가 중증 장애인이거든요. 지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저하고 비교를 하면 이 주인공은 나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이게? 아주 많은 차이가 나죠. 저는 일상생활이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서 방송을 하는데 아침에 제가 제 차로 여기까지 이동해서 여기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희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갖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서 집사람도 일을 하고 있어갖고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합니다. 간단한 거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일상생활을 부족하지만 큰 문제 없이 저는 일상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주인공 이 친구는 일어나는 거, 밥 먹는 거, 세수하는 거, 일상의 모든 일들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친구죠, 이게. 거기다 아마 대화도 쉽지 않죠. 이 친구가 그 뇌병변 중증 장애인인데요. 대화 잘 안 됩니다. 이게 들어도 잘 듣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을 많은 번역기들이 좀 필요한 그런 보장구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친구는 저하고 비교해서 장애인들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중증 장애인에 속하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철인 3종 경기거든요. 소재의 또 두 번째가 철인 3종 경기는 어떤가요? 선생님들은 아마 이 철인 3종 경기 혹시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철인 3종 경기를 직접 보신 분은 있을까요? 아마 직접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TV나 영화에서 간혹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스포츠 종목이 철인 3종 경기인데 이 철인 3종 경기가 이 드라마의 소재죠, 이게. 이 철인 3종 경기는 우리가 오늘같이 추운 날, 이거 너무 추워. 야, 우리 모여서 탁구장 가서 탁구 한 게임 칠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 추우니까 야, 우리 저기 운동장 가서 축구 한 판 하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니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이 아니죠, 이게. 그런 철인 3종 경기가 소재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뭔가 작가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이게 다큐라면 그 아버지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이걸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한 가지는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어떨까요, 이게? 가족은? 그 얘기 하기 전에 철인 3종 경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경기냐를 보면은 이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영상 속에서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되고요. 운동 경기를 이렇게 해왔던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분이 철인 3종 경기를 선택한 거죠, 이게. 철인 3종 경기는 수영, 사이클, 마라톤을 폴코스로 뛰는 아주 최고의 경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나이도 그렇고 운동 경기를 해본 적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힘든 경기를 혼자 하느냐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그 중증 장애인을 데리고 그 긴 경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 경기 시간을 채우는 거죠, 이게. 그런 철인 3종 경기를 이 아버지는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 여기서 가족은 그렇게 마지막에 멘트가 이렇게 나가죠. 아버지가 있어서 좋고 나는 네가 있어서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딱 나오는데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가족은 감동을 쓰고 있나요, 이게? 감동적인가요? 가족은 어떨까요, 이게? 우리에게 가족은? 저는 저희 가족을 생각을 하면은, 징글징글해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족을 보면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이 아니라 징글징글해.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제 사고 쳤거든요. 이놈이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다운받아서 업로드 했는데 그게 불법이랍니다, 이게. 그래갖고서 그게 대전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모 경찰서에서 지적재산과 관련돼서 저작권과 관련돼서 고소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제가 이 녹화가 끝나면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족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아주 징글징글한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제 와이프가 또 스트레스 많이 막 받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해결할 일이지 야를 혼낼 일은 아니다. 이미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야는 이미 충분히 자기의 잘못을 인식했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잘 고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민 좀 하자. 저는 어제 그 전화를 받을 때도 그렇고 지금 마음도 변함이 없어요. 그 징글징글한 아들을 제가 사랑하거든요, 사랑. 우리의 징글징글한, 가족에 대한 징글징글하다라는 이면에는 그 사고치고 말썽 피우고 뭐 싸우고 이러지만 그것들을 다 감안하고도 같이 살아갈 만큼의 충분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족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역시 가족계의 문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쉽지 않죠. 가족의 문제를 한 가지 더 붙이자면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가족의 문제를. 만약 여러분들의 집에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요, 이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중증 장애인을 가족을 둔 경우, 치매 걸린 부모를 둔 경우의 가족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게. 이 동영상은 그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이 아니라 실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여기서 또 두 가지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미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꼭 집어갖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한 가지는 아들이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아들이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이게. 뭘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봐요. 뭘 하고 싶지? 너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아들이 대답을 하냐면 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런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린 거죠, 이제.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근데 아들이 왜 런하고 싶다고 했을까에 대한 거예요. 이거 물론 지금부터의 해석은 저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아들이 런하고 싶다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아까 했지만 저도 중증장애인이라 저는 소아마비인데 평생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이게. 그럼 제 입으로 걷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걸어본 적도 없고 걷고 싶다고 얘기해본 적도 없어요. 왜 걷고 싶다고 못했냐면 그건 나에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실현 불가능한. 내가 걷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안쓰러워할까 봐. 그런 느낌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죠. 내 걷고 싶다고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만난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는 그래.
아, 참 안쓰러워 이렇게 얘기할 걸, 불쌍해 뭐 이렇게 할 거냐. 제가 성장했을 때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에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그 어른들이 혀를 차는 거였어요. 혀를 차는 거였어요. 저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저만 보면 혀를 먼저 차서 아, 생긴 거는 좀 잘생겼는데 저거 다리가 아파서 어떡하지 하면서 불쌍하다고 쯧쯧쯧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왜 런을 하고 싶자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친구는 아마 뉴욕의 어디에서 살고 있을 텐데,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뉴욕의 그 화려한 문화가 최고인 도시가 뉴욕 아니에요? 그 뉴욕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뉴욕의 화려한 문화를 만끽하고 싶은 거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젊은 친구들처럼 아마 어쩌면 예쁜 여자랑 연애도 하고 싶겠죠. 또 한 가지는 이 친구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고 싶다. 이 생각 때문에 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의 런은 저에게는 일하고 싶다라는 거죠. 앞서 얘기했죠. 노동에 대해서, 장애인의 노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의 노동을 어렵게 한 일이고, 장애인의 노동이 돼야만 그 편견도 사라지고, 장애인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떳떳하고 자긍심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친구는 그렇게 심한 장애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친구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싶다. 저는 아마 그 런은 그거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이 런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왜? 만약 제가 이 친구의 아버지였다면은, 내가 그런 아들을 두고 있었다면은 아마 이랬을 거야. 아, 그래? 야, 네가 그 몸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냐. 좋다. 그러면은 야, 우리 저녁 먹고 동네 공원에 한번 산책이나 한번 하러 가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딱 들고 동네 이렇게 공원을 산책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답이겠죠, 이게. 만약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주말에 자, 저기 그 공설운동장에 프로야구, 지금 요새는 이제 지금 시즌도 끝났고 올해는 거의 비대면으로 경기가 치러지긴 했는데요. 야, 가갖고서 야, 치맥이나 하면서 거기서 야, 프로야구 경기를 한번 신나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저기 대천이나 서천 바다에 가서 회한삽을 먹고 거기서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런하고 싶다는 것들에 대한 답을, 훌륭한 모범답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왜 철인 3종 경기를 했을까? 이에 대한 얘기죠, 이게. 저는 이 동영상의 핵심은 아버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왜 철인 3종 경기를 선택했을까?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마지막으로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아들이 런하자고 했을 때 철인 3종 경기를 했을까? 저는 이것이 제가 오늘 강의의 마지막 그
마지막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사회보장 정의를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런 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은 어떤 법이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헌법은 모든 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이죠. 헌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헌법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헌법을. 뭐 어떤 법들도 헌법에 저촉돼서는 안 되고요. 저촉되면은 위헌법률 심사를 헌법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 법률은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저촉된 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을 하는 많은 법들 중에 헌법과 같은 위치에 있는 법이에요. 기본 원칙, 뭐 구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철학 같은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을 뭐라고 했냐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런 것들을 사회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근데 어떤가 이게? 얼마 전만 해도 출산, 양육 이거 사회적 문제라고 봤나요? 우리가? 개인의 문제라고 봤죠. 이게. 개인이 출산을 하는 거고요. 개인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문제는 출산율이 심각하게 저하되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멀지 않은 기간 내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수능시험 봤는데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내가 좀 정확하게 기억해 한 3, 40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70만, 80만 이렇게까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마 계속해서도 이렇게 더 심각하게 급감이 될 거예요. 출산, 양육 이런 문제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이게. 결국 국가는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사회 문제로 보고 법으로서 이거를 정의해버렸죠. 이게 사회적 위험이다. 사회적 위험. 이 사회적 위험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장애 문제가 또 마찬가지죠. 장애 문제도. 제가 살았던 과거에는 장애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였고요. 가족의 문제 있었어요. 이게. 이제 장애 문제를 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 철인 3종 경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 잘 산다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의 생물학적인 부모이기는 분명한데 내가 이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취업시키고 결혼하고 이 아이가 생애 주기간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가를 국가에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냐, 온전히. 그거의 답은 여기 사회보장 기본법에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사망 등의
사망 등에서 이걸 사회적 위험이라고 보고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거죠. 이제 사회복지는 우리 생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이에요. 아마 국가의 모든 기능 중에 사회복지에 대한 기능은 아마 3분의 2, 어쩌면 전체라고 봐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위험으로부터 책임지는 게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장애에 대한 문제도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요.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저는 오늘 중도일보사에서 이렇게 그 장애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중도일보사 그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 언론이 장애인 노동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 좀 더 좀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 집중적으로 취재하시고 그 문제들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이 좀 중언부언하고요. 좀 정리가 안 되긴 한데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고요. 혹시 다른 기회가 생기면은요, 한번 그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한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